저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가려고 합니다. 길을 잘 모르는 어딘가를 갈 때 다들 이렇게 먼저 검색하고 가시죠?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21세기를 우주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육지, 바다, 하늘에 이어서 우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우주 개발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시작됐는데요. 미국,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시대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관제센터입니다. 위성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자료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곳인데요. 수요초 시간 좀 알아줄래요? 56분 23초요. 비행장의 관제탑처럼 인공위성을 통제하는 두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성관제센터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는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건데요. 위성은 우주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구, 특히 대한민국 대전에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서 일을 하는 곳이 위성관제센터입니다. 위성관제센터는 우주에 있는 위성에게 어떠한 명령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러한 장비와 인력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을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위성들은 완전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30제곱미터 넓이의 이 자그마한 관제실에서 위성이 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원래 위치를 벗어나면 궤도 수정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위성의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확인하죠. 천리안 위성은 통신과 해양, 그리고 기상위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기상청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죠. 아리랑 2호는 아직도 하루에 지구를 14바퀴씩이나 도는 노장입니다. 얼마 전 발사된 아리랑 3호는 현재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리랑 3호는 지난 5월 18일 발사되었습니다. 현재 검보정 기간이고요. 성공적으로 검보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후에 위성의 영상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8일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아리랑 3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나라 위성 기술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한 경사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지상으로부터 685km 떨어진 우주에서 초속 7km로 비행하며 정밀하게 관측하는 전자광학 카메라가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3호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는 15km 구간을 연속해서 촬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한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한 아리랑 2호가 탄생했고, 이후 순수 국내 기술로 한국 최초의 기상 전문 위성인 천리안과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아리랑 3호까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라고 하는 이 실용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목적 실용위성 1호, 아리랑 1호는 미국의 TRW라고 하는 세계 최고급의 회사하고 같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만들면서 저희가 배웠던 그런 수준이었고요.
아리랑 1호가 선진 위성 기술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아리랑 2호는 국내 기술로 제작하고픈 연구진의 열망을 담았는데요. 위성에 탑재하는 카메라 렌즈를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함으로써 위성 기술의 자립을 한 발 더 앞당긴 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성능 위성 카메라를 자체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목적 3호 카메라, 이름이 에이스인데요. 그거는 설계부터 최종 조립 시험까지 전부 저희 항우연의 탑재체팀 연구원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이 직접 설계부터 최종 조립 시험까지 부품 제작은 전부 해외에서 해왔고요. 하지만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저희 힘으로 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죠. 카메라 한 대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런 작은 카메라 말고 렌즈를 갈아 끼우는 DSLR 카메라를 한 대쯤 갖고 싶은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도 조만간 결심해야겠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은 어떤 카메라를 품고 있을까요? 이 중 최고급형 모델쯤을 장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시간 남는 때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그 광학 성능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자기가 집에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카메라 렌즈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 비디오 카메라의 성능을 저희 그 측정 스테이션에 걸고 측정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꽤 된 전의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렌즈고 좋은 비디오 카메라였는데 저희 위성 카메라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그 시험 장치에 걸고 시험을 했을 때 사실은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측정치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밑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하나의 저조한 성능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 상용 카메라와 그 위성에 실리는 고해상도 카메라하고의 그 급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인공위성 기술은 한마디로 카메라 성능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관측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무쌍한 우주 환경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항상 우주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 환경이 계속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극한 환경에 갔어도 얘가 안 망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은 저희가 더 좋지만은 얘가 우주에 올라가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서 올리기 전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그 시험을 확장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3호의 카메라와 같은 고성능 탑재체는 개발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사경을 조립할 때는 사람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이상의 초정밀 기술이 필요하고 사람의 발걸음이나 구르는 타이어에서 전해지는 매우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작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특수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진동에도 둔감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견디게끔 시설 자체가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시험을 해보니까 그 낮에 여러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진동 때문에도 저희 성능에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 중간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아주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 높은 고도에서 1m 이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그런 시스템 그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벽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고 또 차가 안 다니고 또 그다음에 낮에서 밤은 기온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런 기온 변화가 없는 새벽에 나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만이 갖고 있는 최첨단 위성에 버금가는 아리랑 3호가 드디어 우주로 떠나는 날입니다.
아리랑 3호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측합니다. 정밀 전자 광학 카메라는 과거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됐지만 요즘에는 그 쓰임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영상이라는 게 사실 매우 여러 분야에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뭐 재재난이나 땅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뭐 해안을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활용 분야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릉도 저동항을 아리랑 2호와 아리랑 3호가 각각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두 사진에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물체의 윤곽이 조금은 더 또렷해졌다는 정도인데요. 몇 배 뛰어난 고성능 카메라란 말이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물살을 가르며 지나는 배가 보이시나요? 배가 파도를 일으키며 가고 있네요. 이에 비해서 2호 사진은 배와 파도가 깨져 보이는군요. 자, 이번에는 올림픽이 한창인 런던으로 가볼까요? 올림픽 파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멀리 수영을 하고 있는 박태환 선수가 보이는 것 같네요. 아리랑 3호의 고성능 카메라는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관측해서 그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의 센다이 지진 났을 때 찍은 그 전후의 영상인데요. 이쪽 지역은 이제 지진이 나기 전에 거고, 요거는 난 후의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 부분들이 다 그 해일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침식이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거는 세종시를 찍은 영상인데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세종시 지역의 어떤 토지 피복, 이 지역이 밭이다, 논이다, 건물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두 장의 영상을 각도를 줘서 찍으면 그 지역에 대한 고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남해안 지역 양식장인데요. 위성을 가지고 찍으면 지금 보이는 여기 까만 것들이 다 양식장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허가된 지역과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지역,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활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발사할 5호 영상을 이용하는 건데, 그 배가 움직이는 것들, 아니면 저 정박되어 있는 배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얼마 후면 아리랑 5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1호, 2호, 3호, 그리고 5호까지. 앞에 쓰여진 숫자들은 단지 쏘아올린 위성의 개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위성 기술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자기네 위성을 만들어서 쏘고 싶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선진국들은 저희 위성을 가져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진국 수준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기들 나라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우주 사업을 시작해서 우주 산업을 시작해서 우주 기술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위성 영상 수혜국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대한민국. 5, 4, 3, 2, 1, top. Allumage du cap. 현재 군사 및 정찰 위성을 제외하고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해상도 위성 보유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위성 기술을 발판 삼아 중국에 이어 유인 우주선을 띄울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엔 우리의 우주 기술로 달에도 가고 화성도 탐사하겠죠. 그곳에서 우리의 꿈을 캐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다른 모든 산업 분야가 커져가지고 선진국 수준으로 왔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만 지금 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항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타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와 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벌써 6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6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도나광역시를 넘어가도 주파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위성 라디오 정도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60년 후에는 엘리베이터로 우주이동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이 옷차림으로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주로의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